네, 안녕하십니까. 원장 닥터리입니다. 요번에 킨텍스에서 서울 모빌리티 쇼 한다고 해서 짬내서 다녀왔습니다. 서울 모터쇼로 시작한 지 3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GTX A 킨텍스역이 신설된 이후로 열렸다 보니까 접근성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주중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영상 올라가는 우리 13일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 추후 업로드할 2편 영상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행사 배치도입니다. 저는 4월 9일에 다녀왔기 때문에 2주차 배치도에 해당되는데요. 1주차와 큰 차이는 없고 이제 홀 5의 구성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빌티 쇼에서 전시 규모가 가장 컸던 건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과 BYD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1편에서는 국내 대표인 현대기아차와 함께 그에 도전하기 위해 작정하고 칼을 갈고 온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 BYD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차 그룹입니다.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 월드 프리미어, 즉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차량들은 총 5가지 모델이었는데 그 모두가 현대 기아차에서 나왔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다운 모습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세대 넥소와 아이오닉 6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공개하고 아이오닉 9 시승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제네시스는 그랑 쿠페 컨셉을 그리고 기아는 타스만 위켄더 컨셉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현대 넥소 2세대입니다. 작년 10월 말에 공개된 이니시움 컨셉카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양산차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디자인적으로 90%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되는데요. 현대차는 넥소의 디자인 언어를 이니시움 컨셉을 발표할 때 아트 오브 스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타페도 이쪽으로 분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전 모델과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변했는데요. 둥글둥글한 느낌에서 스틸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반영한 그리고 좀 더 단단한 느낌으로 변했고 이전보다 디테일도 훨씬 더 많이 챙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우리 휠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상을 지녔었는데 그 비슷한 형태로 계승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공식 이미지의 모습과 이제 현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모빌리티 쇼에 다녀온 만큼 실물도 보고 느낀 점도 리뷰하기 위해서 들고 와봤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미지보다 훨씬 더 단단한 느낌이 나는데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사이드 라인에 가니쉬를 덧대는 게 아니라 용접된 철판에서 보이는 그런 비드가 들어간 듯한 은각 무늬를 주어서 약간 레트로하면서도 장철이 지니고 있는 그런 미학을 추구했습니다. 또 그래서 이 창문 모양의 요소를 이용해서 또 다른 차량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사각형 패턴은 현대차 그룹의 수소 브랜드인 H2 심볼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이 사각 패턴을 안개등으로 쓴 점은 전체적인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잘 녹아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오닉 차량에서 보이는 이런 점점점점 모스부 패턴과 접목해서 그릴 위치에 배치가 되니까 실제로 보면 헤드램프와의 거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런 빈 공간이 좀 저한테는 심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뭐 모스부 패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제 눈에는 좀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신형 넥소의 디자인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뒷면이었습니다. 이니시움 컨셉 때도 느낀 사항이지만 이 라인과 후미 등의 이 사각 형상이 부조화를 이뤄가지고 약간 좀 엉성하다고 느껴졌어요. 실제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디자인적 완성도가 떨어진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전 모델 후방 디자인이 앞모습에 비해서 심심하고 비어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신형에서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한 램프와 라인의 부조화로 이런 빈 공간들이 생겼고 가운데 부분도 엄청 비어 있죠.
그나마 이 검은 라인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전보다는 덜 심심하긴 하지만 이 여백의 미라는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의미 없이 좀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검은 부분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여기서 앞에서 봤던 모스부 패턴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실내를 살펴보죠. 이게 외유내강은 아니고 외강 내유라고 해야 되나요? 단단해 보이는 것과 달리 속은 동글동글, 보들보들, 푹신푹신 이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이 도어 트림이나 대시보드에서 이런 빵빵한 누빔 라인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푹신한 의자에 쏙 들어온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콘솔 박스는 테이블 형식을 이렇게 취하되 윗부분이 막는 거를 방지해서 아래쪽 수납 공간에도 접근을 비교적 용이하게 했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도 이런 류의 디자인 한번 다뤘었죠. 그리고 이 글로브 박스와 대시보드 사이에 이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폰이나 잡동 사진을 올려놓을 만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수납성도 굉장히 좋게 다가왔습니다. 다만 옵션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보면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선택 사항이라서 구매자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디스플레이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부분이 굉장히 텅 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지게 될 그런 공허함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부드럽게 잘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이오닉 6로 넘어가 보죠. 아이오닉 6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앞모습만 보면 그냥 풀체인지를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전 세대랑 비교해 보죠. 이전 모델은 이 가운데에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검은 라인이 있어요. 이게 SUV나 그런 데에서는 좀 볼 수 있었거든요. 이 상부와 하부를 분리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라인으로서 SUV에서나 볼 법했는데 이게 일반 세단 아이오닉 6에 그냥 적용을 해버렸다. 이게 안 그래도 이 헤드램프의 위치나 면적 그리고 형상으로 인해서 날렵하지 않고 안 그래도 뚠뚠해 보이는데 이 라인 때문에 더 둔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기역학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차처럼 보이지 않고 둔해 보이는 정말 쓸데없는 요소를 넣어가지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라인을 없애고 그런 늘씬한 DRL을 써가지고 차체가 확 낮아 보이고 날렵해 보이게 되었습니다. 야, 다른 회사들은 불량 헤드램프 쓰면은 차이 이미지를 좀 말아먹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현대가 이런 부분에서는 불량 헤드램프를 잘 쓰다 보니까 이 불량 헤드램프 활용의 선두주자처럼 느껴지네요. 자, 뒷면으로 가보시죠. 뭐 옆구리 라인은 이전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후미등 자체도 사실 큰 변화는 없는데요. 제일 큰 변화는 이겁니다. 억지 스포일러 삭제. 정말 보자마자 저는 굉장히 통쾌했거든요. 야, 저걸 드디어 없앴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하단에 이런 등화류가 뭐 수직도 디퓨저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요번에 이렇게 가로형으로 좀 정돈을 해주니까 디자인적으로 약간 완성도가 올라가는 느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미등이 가로니까 아래의 등화류도 가로로 정렬해줘서 디자인적 완성도를 좀 끌어올렸다 생각이 드네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억지 스포일러 어떻게 지원했는가? 뭐 사실 이 스포일러가요 역할이 없던 건 아니고 공기역학적 이점을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한 건데 그럼에도 너무 바보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 TV 립 스포일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포일러랑 이 스포일러가 있어서 스포일러가 두 개나씩이나 있는 그런 느낌을 줬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는 억지 스포일러를 없애고
이 립 스포일러를 조금 더 면적을 키워줘서 공기역학적 이점은 그대로 챙겨가면서 디자인을 다듬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하부 범퍼도 이렇게 일자로 감싸는 처리를 해서 수평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듬어 주니까 디자인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싱글벙글 하면서 N9을 보러 갔는데, 어? 글쎄요,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굳이 가운데 라인을 없앴어야 했는가 싶어요. 굳이 가운데 라인을 없애고 이 모스부를 적용을 시켰다. 제 관점에서는요, 이거 되게 허허벌판? 너무 공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차별성, N9이라는 이 차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통일성은 통일성대로 해치고, 괜한 별도의 부품을 들여가지고, 비용 상승도 초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내는 이전과 거의 동일한데, 일단 디지털 사이드 미러 부분을 좀 더 다듬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넥소 했을 때처럼 이게 선택 옵션이면은 비어 있을 때 이전보다 엄청 더 공허해 보일 텐데 이게 어떻게 보일지 좀 걱정되기는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같은데 콘솔 박스 구성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이오닉 6는 특이하게도 양쪽 문에 창문 버튼이 없고 이 콘솔 박스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적응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아예 중앙인데다가 뒤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적응을 해도 이 건드는 것 자체가 약간은 불편했단 말이죠. 팔을 좀 굽혀야 되니까. 근데 요번에는 조금 더 운전석에 가깝게 배치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당겼어요. 그래서 약간은 개선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아웃이 변하니까 컵홀더 옮겨줬고 무선 충전 패드도 옮겨줬어요. 근데 제가 직접 타고 뭐 핸드폰 놓고 이런 거 실험해 본 결과 그냥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느껴졌어요. 원래 하던 대로 도어에다가 버튼 다 넣고요. 이 나머지 빈 공간에다가 무선 충전 패드 하나 더 넣어주세요. 전 그게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네시스 그랑 쿠페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되었는데요. 컨버터블이 이거보다 먼저 공개되지 않았었나? 뭐 아무튼 요번에 최초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디자인 살펴보면은 제네시스 아이덴티티인 이런 크레스트 그릴과 2주짜리 헤드램프 잘 들어가 있는데 베이스 모델인 G90과 비교해보면 그릴 상단의 라인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어가지고 세단 모델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더 낮아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다. 그래서 스포티한 느낌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하단 흡기구의 이 테두리가 요 크레스트 그릴에 찍힌 이 부분과 합쳐지면서 사람의 그런 두꺼운 입술처럼 보이게 되어서 자적인 캐릭터성도 챙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뒷모습을 보면은 앞모습보다는 확실히 플래그십인 G90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 두 줄 램프가 그런 느낌을 잘 주고 있는데요. 다만 G90처럼 끝에서 위쪽 라인이 어, 아래쪽으로 쳐져서 멀리서 볼 때 이어지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쳐내고 이렇게 심플하게 두 줄이 평행선을 달리게 해서 늘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바퀴의 휠 아치와 휠 하우스를 약간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라인을 쓰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볼륨감 있는 쿠페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날 실내는 컨버터블 모델을 통해서 살짝 엿볼 수 있었어요. 쿠페는 아예 문을 닫아놔가지고 볼 수 없었고 사람도 많았고 접근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컨버터블 모델로 실내를 살펴보면
제네시스스러운 고급스러움이 잘 묻어나 있고, 뒷좌석의 미디어 컨트롤 부분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거 보면 G90 기반의 큰 차체를 잘 활용해서 승객들도 편안하고 즐겁게 타고 갈 수 있겠네요.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계가 있어서 약간 아쉽기도 했습니다. 이 제네시스의 스포티한 차량 참 말이 많았습니다. 2018년에 에센시아 컨셉을 내면서 드디어 현대차도 제대로 된 슈퍼카 내지는 하이퍼카를 내놓는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다시 심어주게 되었는데, 한 그 후 잠잠하다가 3년 후에, 그러니까 2021년이죠. X 컨셉을 내놓고 그 1년 후에 스피디움 컨셉을 다시 한번 내놓았는데, 이게 저한테는 야, 그럼 그렇지. 얘네 이렇게 간만 깔짝깔짝 보면서 결국엔 돈 안 된다고 이런 차 안 내놓는다. 그냥 이건 이미지 메이킹용 컨셉카에 불과하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간보기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요. 컨셉 때는 이제 아래 사진처럼 운전자 중심의 인테리어 컨셉 수준의 디자인이었는데, 이렇게 현실성 있는 외관과 동승자들도 고려하면서 달릴 거 다 달린 양상 직전의 그런 디자인으로 출품된 것을 보면 이번엔 진짠가 싶기도 합니다.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운영하고 싶다면 프리미엄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모델이 있어야 할 텐데 과연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그냥 간만 보고 마그마 시리즈로 땜빵 하려는 건 아니겠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 쪽인데 사실 이날은 여러분 다 아시는 EV 시리즈, PV 시리즈 주르륵 나왔고요. 다만 타스만 위켄더라고 오버랜딩 활동을 고려한 컨셉으로 약간 축소형 모델의 쇼카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타스만 디자인의 개선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 리프트죠. 여기서 잠깐 타스만의 디자인이 왜 못생겼는지 짧게만 짚고 넘어가 드리면, 위켄더는 그래도 뭔가 좀 픽업 트럭스러운 그런 단단함이 언뜻 보이죠. 근데 양산 모델은 우선 이 헤드램프 파팅 라인이 이렇게 애매한 둥근 그런 라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둥근 느낌을 1차적으로 주었어요. 근데 위켄더는 약간 각진 느낌으로 주었죠. 여기서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 뭐 어디서 옆집 펠리세이드 거 대충 떼온 듯한 요런 그릴을 쓰고 있는데, 이 그릴의 아랫라인이 헤드램프의 아랫라인과 일치해요. 그래서 픽업 트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남자스러운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돈된 느낌을 줘가지고, 그리고 이제 휠 아치와 휠 사이에 공간이 작아요. 근데 위켄더는 이걸 더 띄워줬단 말이죠, 확실하게. 그래서 양산 모델이 좀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낮고 조금 더 정돈돼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스만 위켄더에서 약간 그런 걸 개선해 보고자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페이스 리프트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간 보는 거 아닐까 이것도? 그리고 저는 뭐 기아 EV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나온 EV4가 디자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어요. 이 세단도 크로스오버도 아닌 그 특이한 느낌이 현실에서 보면 어떨지 진짜 궁금했거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전시가 안 된 건지 모르겠으나 해치백 모델은 없었는데요. 전시를 안 했다면 한국 시장이라서 아예 안 보여준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세단 모델만 있었는데 앞모습은 GT 라인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범퍼 요 부분이 사진으로 보면 되게 두껍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괜찮았고, 근데 다만 뒷모습은 GT 라인이 훨씬 좋았습니다. 일반 모델은 이런 커버로 씌운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뭔가 막혀 있고 약간은 답답하면서도 대충 디자인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뒷모습은 GT 라인이 더 좋았다. 그리고 EV4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다시피 약간 크로스오버랑 세단이랑 합쳐진 것 같아서
특이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생겼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특이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현대차는 아이오닉 9 시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어서 그렇게 많이 느껴볼 수는 없었지만 간단히 말해보면 우선 HUD는 진짜 좋았어요. 근데 계기판 UI는 요소들이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어가지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플레오스에서 보여준 그런 감각의 UI 개선이 이루어지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디자인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플래그십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대충 손봤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둥글둥글한 요소가 실내에 꽤 많이 적용되었는데 계기판 디스플레이 혼자 약간 그런 각진 형태로 그냥 툭 올려져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스펙적으로 그리고 실제 운용 면에서 회생 제동 같은 경우에는 1레벨부터 확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연기관이 익숙하셨던 분들은 1레벨만 놓고 타고 다니면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 탈 때 뭐 이게 모터 소리인가 뭔가 그런 웅웅거리는 거슬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게 차음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설정 들어가 가지고 소리 끄면은 조용해지더라고요. 예.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타시면 되겠고 저는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더 된다면 좀 더 심도 있게 디자인을 다뤄보고 싶네요. 여기까지 현대차 그룹 디자인 리뷰였습니다. 한국 대표 자동차 업체답게 이래저래 체면실에는 잘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 부스 바로 옆에 이 비아디 부스가 크기도 큰데 차로 꽉꽉 채워서 전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많았고 이번에 비아디가 각 잡고 기획했다는 그런 소문을 많이 들어서 저도 가봤습니다. 요즘 중국차의 수준도 궁금하기도 했고요. 모빌리티 쇼에서 시승 프로그램을 준비한 거는 현대랑 BYD 딱 두 곳뿐이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는 소문이 완전 잘못된 것만은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BYD 부스 가면은 아토3랑 C를 중심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곧 출시될 아토3에 집중되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가격까지 다 정해져가지고 출시만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서 그랬나 봐요. 이미지 딱 보면 알겠지만 무난한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현장 사진 보면서 자세히 앞을 보시면은 우선 전반적으로 외부 마감, 면 처리 뭐 이런 건 잘 되었더라고요. 중국산 하면 흔히 가지게 되는 그런 허접한 품질?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이 3천만 원 초반대 전기차라는 것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완성도가. 저는 이 BYD 로고가 후면에는 적용했을 때 괜찮지만 정면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게다가 이 메탈릭 색상의 플라스틱 커버가 엄청 과한 요소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BYD 로고를 약간은 잘 가려주면서 이 차량만의 독창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보면 그 예전에 BYD가 벤츠랑 협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 리어 램프의 라인이 약간 벤츠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쭉 이어지다 약간 아래를 살짝 흐르는 요런 느낌. 그게 약간 벤츠 전기차에서 볼 법한 그런 라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거 빼면 무난하고 오히려 이 가격대 차량치고 완성도 높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이 BYD 로고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는 점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실내는 좀 특이했습니다. 여기서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시승도 해봤지만 가운데 송풍구 디자인이 주는 느낌이 비행기의 피치 트림 휠을 모티브로 삼은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가 휠이고 이걸로 돌리면은 풍량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색 있고 좋았습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양옆에 이 동그란 거는 예, 스피커 맞아요. 근데 이 위에 레버가 하나 있죠. 이게 도어 핸들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은 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 부분이
특색 있고 신선하고 좋긴 했는데 약간 적응 시간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어 트림 쪽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유선형의 라인이 쭉 이어져 있는데 요런 마감들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좋았는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이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는 요 뒤쪽으로 들어간 요 라인이 조금 과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혼 커버에 검은색 유광 플라스틱을 떡하니 박아놔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좀 산티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버튼들도 그렇게 그런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좀 부정적인 올드함이 느껴졌고요. 그나마 이 콘솔 박스 디자인 쪽은 잘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제일 아쉬운 거는 이 도어 포켓 쪽에 세 줄 스트링이었는데요. 이 스트링 텐션을 유지하는 요 부분이 금속 느낌 나는 그런 플라스틱인데 뜬금없기도 했고 심지어 이 끝마감은 둥글둥글한 검은색의 그런 구슬 장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박혀 있는데 이런 장식 요소들이 너무나도 과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 여기 이미지는 뭐 빨간색 스트링인데 다행히 시승차는 검은색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다 못해서 정 떨어질 뻔했습니다. 중국이 차 마시는 이런 문화 때문에 어 천차만별인 그런 보틀 사이즈에 대한 여유가 필요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런 스트링 같은 유연하면서도 물체를 잡아줄 필요가 있는 그런 구조물을 썼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 이런 장식 요소들을 적용한 거는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너무 과했어요. 근데 그것 말고는 전반적으로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실인데요. 여기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BYD 로고 적용에 대해서 조금 손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 로고가요. 뒤쪽에서 쓸만한 로고지 저는 앞쪽에다가 대문짝하게 BYD라고 찍어 놓으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요 캐릭터 라인은 이렇게 쭉 잘 그어져 있는데 다만 파팅 라인에서 좀 망쳤습니다. 이 파팅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따로 놀고 여기서 이렇게 따로 놀고 있고 이쪽은 옆에서 이렇게 이어져 와가지고 잘 갔는데 여기서 뚝 끊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쉬웠는데 물론 저렴하게 나온다면 할 말은 없지요. 근데 아토3보다 비싸게 나온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급부터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어, 하단 부분 디자인은 뭐 무난하고 에어덕트 디자인은 뭐 좋았는데 이 요소들이 위쪽과 잘 이어지지 않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유도했나 싶었는데 제 눈에는 실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잘 이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뭐 그건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 세 줄 라이팅 이 세 줄 라이팅이 아니 이제 보니 네 줄이네. 이 네 줄 라이팅이 굳이 필요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데에 대한 그런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굴곡에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이렇게 네 줄까지 라이팅을 써가면서 할 일인가? 는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흠잡을 때도 크게 안 보이고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후면 디자인은 앞쪽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았어요.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 그리고 이 후미등이 굉장히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뭔가 들어가 있는 듯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듯한 입체감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요 가운데 이 선 빼고 가운데 요 라인 빼고는 평평해요. 이 패턴을 통해 가지고 평면인데 안쪽으로 들어가 보이는 그런 착시를 통해서 입체적인 느낌을 줬어요.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들고 온 거는 옆쪽 라인도 같이 살펴보려고 한 건데 어, 비율도 괜찮았고요. 그 외에 이제 벤츠랑 합작했다가 완전히 자회사로 선 브랜드인 덴자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이 덴자라는 브랜드의 Z9이랑 D9이라는 모델을 가져왔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는 Z9 GT 모델을 가져왔었습니다. GT 모델은 슈팅 브레이크 모델이고 세단형은 따로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처럼요. 자, 이제 앞쪽 인상은 헤드램프가 좀 크긴 했는데요. 이게 부담스럽다고 하긴 또 애매하고 그렇다고 적당한가? 그것도 아닌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측면 눈에 띈 게 이 사이드 스커트가 큼직하게 적용되어 있고 전반적인 비율이나 형태가 측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포르쉐의 파나메라를 연상케 했습니다. 뒤쪽 보면 이제 전시된 게 슈팅 브레이크 모델이라서 이런 루프 스포일러가 적용된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보다는 약간 벤츠의 향기가 좀 많이 났었어요. 실제로 보면 약간 AMG GT63S 4도어 모델의 그런 라인들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램프를 크게 적용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건들 게 있나 싶긴 했는데, 근데 헤드램프를 이렇게 잡아 늘릴 거면요, 그냥 아예 일자로 있는 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요 가운데 마크 위주로 이렇게 빈 공간이 조금씩 조금씩 있잖아요. 요 부분이 되게 엉성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했어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타보지는 못했었는데요. 사진에서 주는 느낌이랑 근데 거의 비슷해요. 아주 좋았는데 이 무선 충전 패드랑 그 밑에 이 수납 공간의 뚜껑이 쌈마이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핸들 디자인이 올드한데 뭐 이런 것들 빼고는 전반적인 소재 선택이나 마감 이런 것들 다 괜찮았습니다. 뒷좌석도 그건 진짜 좀 널널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같은 덴자 브랜드의 D9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전면 그릴 디자인이 렉서스만큼이나 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렉서스는 약간 고급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덴자 D9 같은 경우에는 그릴 패턴을 이루는 이런 오브제의 형상도 조금 엉성하고 크기도 딥다 큰데 자세히 보시면 이 검은 유광 판때기 플라스틱 판때기 위에다가 덕지덕지 붙여놓은 느낌이라서 진짜 보면은 엉성했어요. 그래도 뒷면 디자인은 이 깔끔한 면처리를 통해서 엉성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뒷면이 괜찮았어요. 더 칭찬할 점은 실내 뒤쪽에 승객 시트가 진짜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이제 암레스트에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약간 최신식 고급 안마의자 그런 느낌이 났어요. 공간도 널널했고 이제 풀레스트도 있었고요. 여기 보면 이게 풀레스트예요. 그리고 승객 좌석 사이드마다 이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핸드폰 수납 공간이 있었고 심지어 USB 단자도 구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승객 편의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또 이런 사이드 스텝도 크게 되어 있어가지고 밟고 올라서기에 굉장히 용이했고요. 다만 앞좌석 도어 암레스트에 이런 컨트롤 버튼과 함께 콘솔 박스에 이런 검은 유광 플라스틱 부분들이 되게 올드하면서 허접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는 아쉬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산하 브랜드인 양왕이라고 있죠. 거기에 이제 SUV인 U8도 있었는데 보자마자 랜드로버 굉장히 많이 참고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측면과 후면은 열심히 랜드로버 보고 배웠는데 이 전면에 이 부담스러운 중국차 특유의 이 과한 디자인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뒷면 디자인도 이런 램프의 마름모 패턴이 너무 과하게 적용되었어요. 약간 덜어냄의 중요성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 중국에서 2억 넘어가는 차인데 비싸면 비쌀수록 크고 번쩍거려야 한다는 그런 중국 시장 특유의 강박이 보였어요. 근데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죽으로 마감을 되게 잘 처리해놔서 그런지 그 고급감에 압도가 되긴 했어요.
이 센터 디스플레이를 감싸는 요런 라인 처리가 조금 올드하긴 했는데, 다만 이 디스플레이 뒤쪽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패신저 디스플레이랑 운전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쭉 일자로 이어져 있단 말이죠. 뚫려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특이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도어 트림에다가 오디오 파츠를 아낌없이 다 때려박고 리얼 우드 적용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한 거 보니까 이형 넣는 가격표가 뭐 괜히 붙은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좀 찾아봤는데 물에서 어느 정도 떠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피버턴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런 외관의 그런 부담스러운 점만 빼면은 좀 값어치 하는 그런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 좀 시승 얘기 조금 더 하자면은, 앞서서 이제 BYD 아토3 시승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시승 끝나니까 별도로 구성해 놓은 이제 카페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다음에 거기서 음료와 주전부리 주시고, 앞으로 한국에서 판매할 아토3와 실 요 두 차량에 대한 설명과 함께 스펙시트 및 홍보물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시승이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의 그런 시승이었다면은, BYD는 친절로 무장한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준수한 품질의 차량, 그리고 이런 전 시장에서 보여준 각 잡힌 친절함들이 BYD가 국내 업체들을 향해 칼을 갈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왜 나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중국 차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시선, 그런 인식을 바꾼다면 국내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한 위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 가장 알차게 구성물을 준비해온 두 기업의 전시를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키도 하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두 업체 외에 다른 참가 업체를 다뤄보고 모빌리티 쇼를 총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